폐허에 바라다. 센도 타카시가 물가에 이르자 휴대전화가 기다렸다는 듯이 진동했다. 오후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다. 이미 해는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호수면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서늘하다. 낚시조끼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액정을 확인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과거 홋카이도 도경본부 삿포로 추워서 형사 일과 근무 시절에 상사였던 수사원이었다. 꽤 개성이 강한 인물이었지만 경찰로서는 유능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센도를 단련시킨 상사라 할 수 있었다. 7, 8년 전 각자 전근한 다음에는 다시 본 일은 없었다. 야마기시 카츠오. 현재 계급은 경부일 것이다. 전화를 받자 야마기시가 말했다. 아직 휴직 중이야? 휴직 꽤 오래 하네. 센도는 낚시용 장화를 질질 끌어 물가를 걸어가며 말했다. 좀처럼 복직이 인정되질 않네요. 지금 집이요? 아니요. 의사 명령으로 산속 온천지에 와 있어요. 온천 치료 중이구먼. 야마기 씨가 낙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지난달에 다시 본부 수사 일과로 돌아왔어. 삿포로에서 너랑 한잔 할까 싶었지. 아, 그러셨군요. 안타깝지만 다음을 기약해야 되겠네요. 삿포로에는 언제 돌아오는디? 내일이면 일주일 채웁니다. 내일 돌아갈 생각이에요. 그래요? 그럼 조만간 볼 수 있겠네. 네, 가볍게 한잔 하시죠. 휴직 중이라도 이따금 비공식적으로 수사를 거둔다는 얘기가 있더라. 아니요, 거들긴요. 그냥 소소하게 경험을 빌려준 게 다예요. 저, 그나저나 말이요. 야마기 씨의 어조가 바뀌었다. 후나바시 그 사건 들었어? 후나바시요? 무슨 사건 말씀이신데요? 지난 일주일간 체류 중인 산중 온천 여관에서는 신문 한 번 변변히 읽어본 적이 없었다. 저녁 식사 때 식당에 있는 TV에서 뉴스를 보는 것이 다였다. 그저께 지바 후나바시에서 말이요. 하고 야마기 씨가 말했다. 40대 출장 안마사가 살해를 당했거든. 현장은 러브호텔이고 피의자 윤곽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 그 사건이 왜요? 아니, 살해 수법이 말이요. 우리가 다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해서 사실 너한테 전화 걸 마음이 든 것도 그 때문이요. 정말 솔직한 남자다. 그 바람에 우연히 생각났다. 라는 말이 상대를 얼마나 맥 빠지게 만드는지 꿈에도 상상 못할 인물이다. 야마기 씨의 부하로 있던 시절 부인이 이런 남자와 용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며 몇 번이나 감탄한 적이 있었다. 그런 상념을 감추며 센도는 물었다. 수법이 어땠길래 그러세요? 둔기로 여자 얼굴을 짓이겼어. 신문 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고. 저 뭔가 연상되지 않아? 다른 사람도 아닌 야마기 씨가 그런 말을 꺼내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13년 전 담당했던 삿포로 매춘부 살해 사건. 피해자의 성이 다소 특이한 편이었다. 타무카이. 타무카이 교코가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 사건 당시에도 살인범은 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몇 번이나 내리쳤다. 센도를 비롯한 수사원들은 현장인 러브호텔의 유류품을 통해서 바로 용의자를 추출했다. 그래서 사건 발생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체포에 이르렀다. 하지만 에이 설마요 하고 센도가 말했다. 아무리 그래도 야마기시 선배는 그 녀석이
이번 사건의 가해자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죠? 아직 정보가 없는 건 너나 나나 마찬가지잖아. 하지만 사건 현장이 러브 호텔이여. 피해자의 직업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살해 수법을 좀 보라고. 하지만 그 녀석은 체포한 범인의 이름이 금세 떠올랐다. 그 얼굴도 함께. 그래요. 후르카와 유키오. 그 녀석은 아직 형무소에 있을 텐데요. 말하고 나서야 생각이 났다. 그 사건 공판에서는 국선 변호사가 아니라 강력한 사설 변호인단이 결성돼서 후루카와 유키오를 변호했었다. 검찰은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삿포로 지방법원은 상해치사로 인정했다. 판결은 결국 징역 12년이었을 것이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돼서 법적으로는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지금쯤 후루카와가 이미 석방되었다는 말인가? 야마기시가 빤히 짐작한다는 듯이 유쾌한 어조로 말했다. 아마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디. 그런 것 같네요. 하지만 단순한 우연 아닐까요? 지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행인디. 후루카와를 살인죄로 단죄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는 죄책감은 느끼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말이요. 그 사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겠죠? 그러자 야마기시가 두 곳의 스포츠지를 거명했다. 의뢰 그렇듯이 이번 사건은 스포츠지가 발벗고 나서지. 야마기시의 어조가 바뀌었다. 아이고, 아직 요양 중인 너한테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 괜한 생각 말고 온천에 푹 담그고 와. 내일 돌아갈 예정이라니까요. 그래요? 그럼 조만간 보자고. 샌도는 휴대전화를 조끼 주머니에 넣고는 물가에 둔 낚시도구 곁으로 돌아갔다. 우선 여관으로 돌아갔다가 편의점에 가서 닥치는 대로 신문을 사봐야 되겠다. 여관에서 차를 몰고 나가면 편의점이 있는 마을까지 20분이면 갈 것이다. 온천을 권했던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경찰과 관련된 일은 모두 잊으세요. 가능하면 신문도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책은 읽어도 상관없지만 범죄 소설은 금물입니다. 라고 했었다. 이제 그 지시를 어기고 신문에 실린 범죄 기사를 읽게 되는 셈이다. 샌도에게 탕치, 즉 온천 치료를 권한 그 의사는 홋카이도 도경본부가 지정한 심료내과의였다. 매달 한 차례씩 이루어지는 진찰 때 그 심료내과 의사는 지난 한 달간 보낸 샌도의 생활을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래서는 평생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낫지 못한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온천에 다녀와라. 경찰이 없는 온천지에서 일주일 동안 경찰과 관련된 일은 모두 잊고 시간을 보내고 와라. 의사는 끝에 이렇게 덧붙였던 것이다. 이건 단순한 권유가 아니다. 담당 의료소의 지시인 것이다. 샌도는 의사에게 반항할 마음은 딱히 없었다. 지시를 무시했다가 업무 복귀가 늦어질 따름이라면 순순히 따르는 편이 더 낫다. 그리하여 샌도는 의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엿새 전부터 홋카이도 동부 토카치 지방 산중 깊은 데 위치한 온천여관에서 체류 중이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꽤 인기 있는 여관이라 들었다. 근처에 있는 호수가 무지개 송어가 잘 잡히는 낚시터로 유명하다. 10년도 더 전에 낚시를 처음 배울 무렵에 동료들과 함께 와서 이 여관에서 1박을 한 적이 있었다. 객실 수는 지금도 20개가 채 안 되는 소박한 목조 여관이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샌도는 무지개 송어를 낚기 위해서 하루 종일 호수에 나가서는 조용히 자연과 마주 앉아 지냈다. 밤에는 책도 읽지 않고 휴대용 바둑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매일 비슷비슷한 요리에도 질리면서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속세와도 떨어져 지냈고 정신의 안정과 균형을 되찾았다는 자각이 들었다. 그런 타이밍에 걸려온 야마기시의 전화는 나쁘지 않았다. 다음 주쯤에 야마기시와 삿포로 시내 주점에서 재회해서 한잔하게 될 것이다. 샌도는 호숫가에서 나와서 일단 여관으로 돌아갔다가 마을로 내려갔다. 편의점에는 당일 신문이 4종류 남아 있었다. 어느 신문에서나 도쿄에서 일어난 여회사원 살인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었다. 주거 침입죄로 체포된 직장 동료 남성이 살인을 인정한 사건이었다. 후나바시에서 일어난 주부 살해 사건은 단신으로만 취급하고 있었다. 도쿄 사건의 피해자는 23살 미모의 여성이었고 후나바시 사건은 42살의 여성이었다. 그 전반 떼어서 보더라도 매스컴이 어느 쪽을 주목할지는 명약관화했다. 그나마 스포츠지에서는 상세히 보도하고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42살의 피해자는 러브호텔 객실에서 살해당했다. 피해자를 두고 출장 안마사라고 쓴 것도 있었고 미팅 사이트를 이용한 원조 교재 주부라고 나온 곳도 있었다. 사건은 어젯밤 심야에 일어났다고 한다. 러브호텔의 한 방에 휴식시간 2시간이 지나서 카운터에서 전화를 걸어도 아무 대꾸가 없는 손님이 있었다. 호텔 직원이 방에 들어가 보자 침대 위에 여성이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몇 차례나 둔기로 안면을 구타한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 여성과 함께 방에 들어간 남성 손님은 사라졌다. 감시 카메라에는 남자가 사라지는 광경이 찍혀 있지 않았다. 감시 카메라의 사각을 통해 호텔 바깥으로 나갔으리라 짐작되었다. 이 남성 손님이 바로 용의자다. 지문이나 감시 카메라 영상은 없었지만 유류품과 증거 물품이 많이 남아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리라 예측되었다. 호텔 측 얘기로는 사라진 남성 손님은 30살에서 40살 사이로 짧은 머리에 프리터로 보이는 인상의 남자라고 했다. 야마기 씨의 말대로 신문에 실린 정보만 읽어도 이내 후루카와 유키오가 저지른 살인 사건이 연상되었다. 이번 사건의 구도가 13년 전에 벌어진 사건과 상당히 유사했던 것이다. 여관에서 저녁을 먹으며 텔레비전 뉴스도 확인했지만 아주 간략한 보도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TV의 관심은 압도적으로 도쿄 사건 쪽으로 향해 있었다. 식당을 나와서 방에 돌아가려다가 로비 벽에 붙여놓은 홋카이도 지도에 시선이 붙들렸다. 문득 내일 돌아가는 길에 잠깐 딴 데 들러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곧장 삿포로로 가는 것보다는 시골에 길들여진 몸을 살살 달래가며 도시의 리듬에 복귀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몇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최단 코스에서 벗어나 돌아가는 길을 가보자. 하루에 걸쳐 느긋하게 운전해서 집으로 가는 거다. 어디에 들러볼까? 그렇게 생각한 순간 이미 행선지가 정해졌다. 오래전 탄광으로 번창했다가 지금은 현저히 쇠퇴해서 되레 유명해진 마을. 아까 야마기시의 통화로 떠오른 후루카와 유키오가 태어난 고향. 과거 샌도가 후루카와의 취조를 담당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었다. 모른다고? 가본 적도 없어? 후루카와는 그런 표정으로 취조 담당으로서 샌도가 실격이라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샌도를 노골적으로 모멸하기 시작했다. 결코 고분고분한 태도가 아니었다. 샌도는 어쩔 수 없이 상사인 야마기 씨에게 진술조서 작성을 완전히 맡기고는 임무에서 손을 뗐었다. 그 시점에서 후르카와는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은 것은 공판에서 유지할 진술조서 작성뿐이었다. 샌도는 홋카이도에서 나고 자랐지만 그 마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과거 번영했던 시기와 쇠락한 현황과의 극단적인 낙차 때문에 외려 유명해진 소도시였다. 삿포로에서 그리 떨어지지도 않았다. 마을 전역에 탄광시설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폐허 마니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마을이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다. 몇 년 전 결국 쿠리야마초와 합병되면서 독립된 자치제의 자리에서 밀려났다. 그러니까 거길 모르냐? 가본 적도 없냐? 하는 후르카와의 반문은 그렇게 나태한 형사가, 그렇게 호기심 없는 형사가 자신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의미가 담겼을 것이다. 이런 신참 형사에게 진술한들 제대로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체념도 섞였었을 것이다. 만약 그 마을이 쇠퇴해온 면모를 안다면 자신의 성장 과정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조금이나마 짐작하지 않겠느냐는 바람도 담기지 않았을까. 하지만 샌도에게는 그걸 안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았다. 나고 자란 환경이 어떻든 간에 범죄자가 저지른 사실을 냉철히 조사해서 기록하는 것이 경찰관인 자신의 몫일 뿐이었다. 범죄를 인정한 범인에게 과도한 감정이입은 금물이었다. 분기점 앞에서 샌도 타카시는 차를 세웠다. 아침에 토카치의 온천여관에서 출발해서 도토 자동차 도로에 카리카치 터널을 빠져나와서 도오 산악지대로 들어섰다. 여기서 삿포로로 가는 최단 코스를 잡으면 유바리시에 들어갔다가 다시 도토 자동차 도로를 타면 된다. 하지만 오늘은 최단 코스에서 벗어나서 유바리시와 서쪽으로 인접한 그 마을에 들를 예정이다. 샌도는 도로 지도를 펼쳐서 길을 다시 확인했다. 자신은 지금 국도 274호선에 있다. 이 앞에 분기점을 지나 북쪽으로 꺾어서 유바리시를 빠져나간다. 도중에 도도 38호에서 방향을 바꿔 고개 하나를 넘으면 그 마을이 나오는 것이다. 즉 쿠리야마초의 해당 지구로 들어가게 된다. 그 뒤로는 이와미자와시로 나와서 도오 자동차 도로를 탄다. 귀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샌도는 다시 차에 시동을 걸고 신호가 있는 T자 도로에서 우회전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유바리시에 속한다. 샌도는 후르카와의 고향 마을에는 가본 적이 없었지만 유바리시에는 업무차 방문한 적이 있다. 7년 전 가을이었다. 이 마을 출신의 남자가 카나가와 현에서 동거 중이었던 여성과 그녀의 딸을 죽이고 도주한 사건 때문에 카나가와 현경의 수사를 지원했었다. 샌도는 카나가와 현경 수사원의 안내역으로 범인 생가를 중심으로 탐문을 보조했었다. 실제로 범인은 범행 후에 그 마을로 은밀히 돌아왔다. 생가와 가까운 산속에다가 텐트를 치고 지내면서 이따금 마을로 내려와서 식료품을 사갔다고 한다. 범인은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자 결국 체념하고 유바리서로 출두했다. 그 사실을 듣고 샌도는 분통이 터졌다. 자신이 직접 그 마을의 관계자들을 탐문했더라면 범인이 마을에 돌아왔다는 감촉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 장담했다. 2달 가까이 범인이 텐트 생활을 하게 놔두지 않았을 것이다. 샌도는 운전을 하면서 야마기 씨가 언급했던 그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도 바닥 깊숙이 침잠한
기억의 우물에서 길어 올렸다. 샌도가 삿포로 주어경찰서 형사 1과에 근무하던 시절에 일어난 살인사건이었다. 40살의 여성이 삿포로에 있는 러브호텔의 한 객실에서 살해당했다. 함께 숙박한 남성 손님은 객실에서 모습을 감췄다. 피해자는 둔기로 안면을 강타당해서 살해되었다. 샌도도 현장으로 달려가서 이송되기 직전 사체를 봤다가 절로 눈을 피했을 만큼 사체의 얼굴은 처참했다. 며칠 동안 그 광경을 떠올릴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와서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피해자는 당시 유행하기 시작했던 출장형 안마사였다. 이른바 딜리버리 헬스 아가씨. 언론 매체에서도 아가씨라는 표현을 썼지만 연령을 감안하면 그런 호칭은 다소 무리가 있었다. 헬스 레이디라고 부르는 것이 현실에 가까웠을 것이다. 생활안전과의 정보에 따르면 그 헬스 레이디는 손님의 요구에 응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즉 손님도 처음부터 매춘부를 염두에 두고 호출한 것이다. 흉기는 소형 맥주병인데 범인이 들고 온 물건이었다. 범인은 맥주병의 주둥이를 잡아서 밑동 테두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몇 차례나 가격했다. 당시에는 아직 휴대전화 보급률이 높지 않은 시절이라 휴대전화 통화 기록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유류품이 많았다. 사건 다음 날 설치된 수사본부는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단계에서 피의자를 지목할 수 있었다. 피의자는 후루카와 유키오. 소년 시절 아사히카와에서도 매춘부 살인사건을 일으켜 소년원에 들어갔던 남자였다. 후루카와의 관계망을 조사하자 후루카와가 중학교 시절에 수용됐던 양호시설에 이르렀다. 그 양호시설은 이와미자와시에 있었다. 그 시설에서 생활하던 무렵에 후루카와가 시설 원장을 각별히 따랐다는 정보가 포착되었다. 당시 소장과 접촉을 해보자 사건 직전 후루카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동안 아이치현에서 일하다가 직업을 바꾸기로 했다면서 그 전에 한번 방문하겠다고 연락이 왔었다고 했다. 샌도는 야마기시와 함께 전 소장 자택에서 잠복했다. 사건 발생 7일 뒤 후루카와는 예상대로 나타났다. 샌도와 야마기시는 후루카와를 바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후루카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다만 지독히 실망한 모습을 보였다. 전 소장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흘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후루카와로서는 부모에게 배신당한 듯한 기분이었는지도 모른다. 후루카와는 범행 자체는 순순히 인정했다. 성관계 후 요금 지불과 관련해서 말다툼이 벌어졌다가 순간 발끈해서 맥주병으로 내려쳤다고 했다. 하지만 계획성은 부인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후루카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장을 낭독하면서 후루카와가 17살 당시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살해하려 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범행의 잔혹성을 강조했다. 재판에서는 당연하게도 계획성과 살해 의도 유무가 쟁점이 되었다. 변호인단은 흉기가 맥주병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주장했다. 즉 근본 사건은 과실치사다 라는 주장이었다. 샌도는 딱 한 번 공판을 방청했다. 수사원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관여한 사건의 공판을 방청하지 않는다. 이때만 하더라도 샌도는 자신이 손을 댄 사건과 끝까지 정면에서 마주하겠다는 결기가 있었다. 샌도는
변호 측에 의한 구두 변론을 방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후루카와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후루카와가 쇠퇴한 구 탄광촌 극빈한 생활 환경에서 자랐고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아이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후루카와는 변호인의 질문 하나하나에 불편한 태도를 보이며 대답했다. 후루카와가 자라온 성장 환경의 비참함은 방청하고 있던 센도의 상상을 초월했다. 센도는 그 후로도 후루카와만큼 극빈한 환경에서 자란 범죄자와 조우한 적이 없었다. 검찰은 이번이 두 번째 살인이라는 점, 그리고 후루카와의 교정 불가능성에 근거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판사는 변호인단의 과실치사 주장과 검찰의 살인 논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판사는 상해치사죄로 후루카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것이다. 유발이 계곡이 조금씩 좁아졌다. 이제 인가가 끊기나 싶으면 곧 다시 공공시설이나 주택단지와 같은 건물들이 나타났다. 유발이 시는 계곡에 형성된 간선도로를 따라 인가가 길게 늘어진 마을이다. 과거에 탄광시설이 밀집했고 상업지로서도 번성했던 계곡 가장 깊은 지역을 통과했다. 지금도 시청과 경찰서, 병원 등 마을의 주요한 공공시설이 집중된 일대다. 호텔도 보였다. 나름 큼직한 건물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거리에 통행인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늙은 소가 구부정하게 몸을 웅크린 것처럼 묘한 쓸쓸함이 감도는 시가지였다. 38호선은 점점 경사가 높아지며 고갯길이 되었다. 헤어핀 커브가 자주 등장했다. 3분가량 산속을 오르자 다시 분기점이 나타났다. 표지판에는 직진하면 이와미자와시의 구 만지 탄광지구가 나온다고 나와 있다. 여기서 좌회전하면 오늘의 목적지가 나온다. 왼쪽으로 꺾고 산길을 더 들어가자 터널이 나왔다. 길이는 약 100m. 터널을 빠져나가자 시계가 넓어졌다. 다른 계곡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가 바로 후루카와 유키오의 출생지 일터였다. 유바리와 비슷한 성격의 구 탄광촌이다. 최전성기에는 인구 5만을 자랑했지만 그 뒤로 4천을 밑돌다가 결국 몇 년 전 쿠리야마초와 합병되었다. 옛 도시명은 쿠리야마초의 한 지구 이름으로만 남았다. 10분 남짓 고갯길을 내려가자 마을의 옛 중심 시가지가 나타났다. 버력산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다. 주유소가 있는 사거리가 나왔다.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자 50m 앞으로 과거 JR 역으로 쓰였던 건물이 보였다. 지금은 카페로 이용되는 모양이다. 도로 오른편에는 커다란 일본 전통식 건물이 있다. 간판에는 여관이라고 적혀 있지만 영업 중인 것 같지는 않다. 여관의 맞은편에는 관청 출장소가 있다. 전에는 시청으로 쓰였던 곳인데 일단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다. 하지만 지은 지 40년은 넘었을 것이다. 녹이 쓴 걸까? 건물 외벽이 거무댕댕하다. 구 역앞 광장을 한 바퀴 돌고는 방향을 바꿔서 다시 사거리로 나와 우회전을 했다. 도로를 따라 2층 목조 건물이 늘어서 있다. 상점가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는 셔터가 내려진 상태다. 심지어 한쪽이 무너져 내린 건물도 있다. 도로 왼편으로 초등학교 건물과 운동장이 시야에 들어온다. 중심가는 총 길이가 400m쯤 될까? 시골이기는 하지만 황량하다는 인상은 들지 않았다. 최근에는
홋카이도의 어느 시골에 가든 이런 적막한 거리와 쉽게 조우한다. 또다시 구시청 앞으로 돌아와서 주차장에 설치된 마을 저녁 안내도를 보았다. 구 탄광과 탄광지구는 역 뒤편에 자리 잡은 모양이다. 그 구역에 들어가고 나서야 샌도는 역시하며 고개를 주걱거렸다. 간선도로에서 한 블록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머릿속으로 막연하게 상상했던 마을의 잔해가 나타났다. 일반 주택은 곧 붕괴되지는 않을까 걱정될 만큼 노후했다. 공영주택으로 보이는 2층 벽돌 건물은 그나마 멀쩡해 보인다. 좀 더 들어가자 목조 단층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다. 그 맞은편 경사면은 오래된 목조 건물로 빽빽하다. 샌도는 처음에 폐가인가 싶었다. 하지만 연기가 새 나오는 굴뚝이 있었다. 빨래를 넣은 집도 보였다. 삿포로에 사는 샌도의 눈에는 방치된 주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다. 후루카와 유키오의 공판이 생각났다. 그때 후루카와는 변호사의 질문에 12살까지 이 마을의 공영주택에서 살았다고 대답했다. 네 가구가 거주하는 단층 연립주택인데 다다미 6조와 4조 반 크기의 방 2개만 달랑 있는 집이다. 욕조는 딸려 있지 않았다. 겨울에는 외풍이 불어닥치는 열 효율이 떨어지는 건물에서 후루카와 가족 셋이 살았다. 어머니 아이코와 유키오 그리고 여동생 미유키. 아버지는 안 계셨다. 유키오와 미유키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랐다. 스사나미 감도는 주택가를 빠져나가자 탄광시설에 폐허가 나타났다. 수갱탑과 선탄장이 보인다. 한 여성과 아이가 도로를 걸어가고 있다. 서너 살 정도의 남자애와 30쯤 돼 보이는 여성이다. 아마 모자겠지. 어머니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길서프로 피한다.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떨어진 채 멍하니 서 있다. 샌도는 핸들을 꺾어서 반대 차선으로 이동해 아이를 피했다. 아이 어머니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 생기가 보이지 않는다. 생활의 피로가 얼굴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후루카와의 어머니도 저런 표정을 지닌 여성이었을까? 후루카와의 어머니는 의무 교육도 변변히 받지 못한 여성이었다. 홋카이도 북부의 농촌에서 태어나서 15살에 이 마을로 건너와 마을 주점에서 일했다고 한다. 탄광촌에서 남자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젊을 때는 남자가 꽤 접근했던 모양이다. 20을 간 넘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몸으로 유키오를 낳았고 이어서 미유키도 낳았다. 한때는 생활보호를 받았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끊겼다. 아이들 초등학교 급식비도 걸핏하면 체납했다고 한다. 유키오는 수학여행에도 가지 못했다. 집에 세탁기가 없어서 후루카와는 떼국이 흐르는 옷을 입고 학교에 다녔다. 후루카와는 처음에 어머니가 화물열차에서 떨어진 석탄을 주워 생계를 꾸려왔다고 증언했다. 유키오도 67살 무렵부터 어머니의 석탄 넝마주의를 거들었다고 했다. 중년의 홋카이도 주민의 감각으로 석탄 넝마주의는 남는 게 거의 없는 노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밖에 할 게 없었다고 하는 것은 후루카와 모자의 궁핍함이 최저에 가까웠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하던 와중에 후루카와의 어머니가 몸을 팔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어머니가 장사 중일 때 유키오와 미유키는 집 밖에서 놀고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 밤에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 유키오가 12살 때 어머니가 사라졌다. 두 아이를 남겨둔 채
실종된 것이다. 남자와 야반 도주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진상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소식도 없다. 사망 인정은 아직 되지 않은 상태다. 유키오와 미유키는 이와미자와 시내의 아동 양호 시설에 들어가게 되었다. 2년 뒤 원래 병약했던 여동생은 폐렴이 악화돼서 사망했다. 센도는 운전을 하면서 유키오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 어디쯤일까 눈길을 돌려보았다. 작은 개골창 옆이었고 광부 사택과 이웃했다는 후루카와의 증언을 기억했다. 하지만 그게 현재 어느 근방일지 눈대중이 되지 않았다. 개골창 자체가 복개되었을지도 모른다. 탄광지구를 빠져나오자 강이 나왔다. 강 위로 길이 50m 정도의 철교가 나 있다. 이 다리를 지나면 홋카이도 전력 화력발전소 구관과 댐이 있을 터였다. 센도는 차를 몰고 강을 건넜다. 후루카와의 증언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대목은 12살 가을의 체험이었다. 어머니는 그의 가을 어느 날 느닷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댐으로 향했다. 후루카와는 어린 마음에도 어머니의 상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다. 댐 위까지 올라가자 후루카와는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공포로 옴쭉달싹을 하지 못했다. 뭔가 무서운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동생 미유키를 안아 올리더니 댐 통로 벽 위에다가 올려놓았다. 떨어뜨리는구나 하고 후루카와는 생각했다. 그래서 후루카와는 몸을 날려 어머니를 꽉 붙들고는 필사적으로 말렸다. 그제야 어머니는 문득 제정신이 들었다는 양 손길을 거두었다. 후루카와의 기억은 그러했다. 변호사의 질문에 후루카와는 그의 가을의 일을 그렇게 증언했던 것이다. 허나 변호사는 당시 마을 소방단의 기록을 준비하고 있었다. 미유키는 댐 호수에 떨어졌던 것이다. 그걸 목격한 남성이 호수에 뛰어들어서 미유키를 구출했다. 미유키를 구한 남성이 마침 소방단원이라서 그 건을 소방단의 활동으로 기록했다. 후루카와의 기억과는 달리 어머니는 실제로 미유키를 댐 호수에 떨어뜨렸던 것이다. 거짓말이야 라고 법정에서 후루카와가 외쳤던 광경을 센도는 기억하고 있다. 우리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 라며 후루카와는 격렬히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그 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강 연안도로를 따라 직진하자 얼마 안 지나서 오른편 강가 방향으로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50m는 됨직해 보이는 굴뚝이 하늘로 치솟아 있다. 저것이 화력발전소 폐허일 것이다. 육중한 외양의 콘크리트 건물이다. 폐허 마니아라면 환호작약할 법했다. 부지 전체는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다. 발전소 안쪽에 댐이 있었다. 댐도 발전소처럼 낡은 구조물로 보인다. 흡사,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를 박아 놓은 듯한 인상을 주는 중력식 댐이다. 센도는 댐 옆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내렸다. 댐 위에 설치된 통로를 통해 강 너머와 연결되었다. 왼쪽이 댐 호수다. 통로를 걸어보았다. 통로 한편에 정리해 놓은 그물과 갈고리 등이 보였다. 댐에 걸리는 부유물 등을 건져내기 위한 도구였을 것이다. 통로 가운데 지점에 서서 벽 너머로 댐을 내려다보았다. 수직벽을 따라 5m쯤 밑으로 내려가면 수면이 나타난다. 댐과 맞닿는 수면 위로 유목과 잡동사니들이 둥둥 떠 있다. 반대편으로 이동해서 밑을 내려다보았다. 지면까지는
30m가 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급경사라서 아래를 내려다 본 것만으로 다리가 후들거렸다. 댐 하류 오른편 강가에 발전소 구간이 있고 댐 관리용 도로로 보이는 길이 발전소 구간 옆으로 나 있다. 계곡은 댐 밑에서부터 좌우로 급격히 펼쳐진다. 계곡의 가장 좁은 구역에 댐을 건설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적지 않은 수량의 강물이 계속 남쪽으로 흐른다. 발전소 구간을 바라보며 공판 중에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이 떠올랐다. 후루카와와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을 때의 일이었다. 어머니의 실종은 후루카와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인 3월 말에 벌어진 일이었다. 아직 겨울에 내린 눈이 수북이 쌓인 시기다. 변호사의 질문에 후루카와는 어머니는 별말 남기지도 않고 어디 가는지 넌지시 비추는 기색도 없이 그날 아침 불쑥 집에서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방치되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먹을 게 전혀 없어서 허기진 두 남매는 이곳 발전소 관리인이었던 노인을 찾아갔다. 그 관리인은 남매가 어렸을 때부터 둘을 귀여워했다고 한다. 관리인은 발전소에 부속된 관리인실로 남매를 불러들여서 식사를 차려주었다. 때마침 금요일 밤이라서 아동 상담소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후루카와 남매는 발전소 관리실에서 사흘을 보내고는 월요일 오후에 아동 상담소에서 방문한 보호사에게 인도되었다. 변호인단은 후루카와에게 질문을 던져서 이러한 대답을 유도했다. 하지만 후루카와 본인은 변호인단의 그런 전술을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질문 하나하나에 흠칫 놀랐고 시종일관 대답을 흐렸다. 때로는 방청인 귀에 닿지 않을 만큼 목소리가 작아지기도 했다. 그날 재판이 패정할 때 방청석을 돌아본 후루카와와 샌도의 눈이 마주쳤다. 후루카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담당 형사가 공판을 방청하러 왔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후루카와가 샌도의 방청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다. 불쾌하게 여겼을까? 그저 예상 밖의 일이라고 느꼈을까? 그게 아니면 괜히 화만 북돋우었는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뒤로 3개월 뒤 재판장은 후루카와에게 상해치사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변호인단의 전술이 주요했던 것이다. 17살 때 이은 두 번째 살인이었음에도 지방법원은 후루카와의 성장 환경에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흉기가 맥주병이었다는 점도 계획성이나 사리의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13년 전 샌도가 추오경찰서 형사 1과에 배속된 시기의 일이었다. 샌도는 주차장으로 돌아가서 차에 시동을 걸었다. 이 마을의 분위기는 대략 파악했다. 변호인단이 주장한 대로 후루카와의 성장 환경에 동정을 금치 못할 요소는 분명히 존재했다. 이 쇠락한 구 탄광촌 편모 가정에서 자란 남자. 몸을 팔던 어머니가 12살 때 여동생을 죽이려는 순간마저 목격했다. 그러고는 반년 뒤 어머니가 실종됐다. 사건성이 문제되지 않았던 걸 보면 결국 후루카와 남매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것이었다. 그런 후루카와가 17살 때 아사히카와에서 중년의 매춘부를 살해했다. 소년원 입소, 그리고 출소 후에 이번에는 삿포로에서 역시나 중년의 매춘부를 살해해 8년 동안 2건의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명백한 흉악범이다. 허나 이상하게도 샌도는 후루카와 취조를 담당하면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의 범죄자에게서 느껴지는 혐오감이
들지는 않았다. 그의 절망과 여자에 대한 증오심은 샌도에게 애달픔에 가까운 감정마저 들게 만들었다. 후루카와에게서 죗값을 마다하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본인이 나서서 극형을 받겠다는 말조차 입에 담았었다. 후루카와 유키오. 그 사건이 13년 전. 판결은 징역 12년. 만기 출소했다고 해도 후루카와 유키오는 이미 시민사회로 복귀한 상황이다. 샌도는 고개를 저었다. 이런 상념을 곱씹다 보면 기껏 시간을 내서 보낸 지난 일주일간의 탕치 효과가 사라지고 만다. 다시 신경증이 재발했다가는 직장 복귀만 멀어질 뿐이다. 좋지 않아. 라고 샌도는 운전대를 쥔 채 중얼거렸다. 이런 생각은 위험하다고. 다시 구 광부 사택과 공영주택단지를 지나 시가지로 돌아왔다. 여기서부터 쿠리야마초 시가지로 나가서 이와미자와에서 도자동차 도로를 타자. 그러면 오후 5시쯤 집에 도착할 것이다. 그때까지 지난 몇 시간 머릿속에 떠오른 상념들이 다시 기억의 우물 속 바닥에 가라앉기를 기도했다. 야마기 씨한테서 다시 전화가 온 것은 그날 밤 9시가 지났을 시각이었다. 샌도는 집 근처 술집에 있었다. 수입 맥주를 다양하게 갖춰 놓아서 요새 일주일에 한 번꼴로 들르는 가게였다. 철제 의자에서 일어나서 잠깐만요 라고 말하고 가게 밖으로 나왔다. 야마기 씨가 물었다. 어디요? 재즈 음악이 들리던디. 샌도는 대답했다. 저 집 근처입니다. 오늘 한잔 하시려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제 통화한 얘기 기억나지? 후나바시 사건 말씀이세요? 그려. 내 감이 맞았어. 내 날카로운 감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니까. 잠깐만요. 그렇다면 후루카와 유키오의 짓이 맞단 말인가? 설마. 저 어제 연상된다던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려. 우리가 담당했던 그 사건. 후루카와 유키오 말이요. 정말이세요? 농담하는 거 아니죠?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걸로 들리냐? 지바 현경에서 용의자를 지목했어. 유류품에서 후루카와 유키오의 흔적이 발견됐다 이 말이야. 지금 전국에 지명수배가 떨어진 상태요. 빨리 찾아냈네요. 호텔 방에 지문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유류품을 다 남겼더구먼. 증거를 감출 의사가 아예 없었던 모양이요. 어때야 내 감이. 네, 박수갈채를 보내드리죠. 라며 샌도는 야마기 씨의 비위를 맞춰주었다. 역시 선배님 대단하십니다. 사실 야마기 씨는 어제 후루카와 유키오의 사건이 연상됐다고만 했을 뿐이다. 후루카와 유키오의 범죄라고 단정짓지는 않았었다. 어쨌든 무해한 잘난 척인 만큼 굳이 그걸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야마기 씨가 말했다. 그 녀석은 지난번 사건 때 양호시설 전 원장 집을 찾아갔었잖아. 또 비슷한 행동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디. 신세진 사람을 방문할 거라는 말인가요? 그려. 녀석에게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한 누군가한테 말이요. 양호시설 원장이 그런 인물이기는 했지. 똑같은 인물을 다시 찾지는 않겠죠. 저 선배는 또 원장 집에서 잠복하려고요? 아니, 미쳤냐? 이번 일은 지바 현경 관할이요. 물론 요청이 들어오면 정보와 함께 내 기가 막힌 느낌을 제공할 의사야 있지. 하여튼 다음 주에 한잔 하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샌도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을 떠올렸다.
후나바시 사건, 야마기시와의 통화, 오늘 들렀던 구 탄광촌의 쓸쓸한 정경, 취조와 공판 당시의 후루카와 유키오의 모습,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이런 순간과 마주치기 마련이다. 휴대전화를 닫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맥주잔이 거의 비어 있어서 샌도는 바텐더에게 오리건산 맥주를 한 병 더 주문했다. 다음 날 오후였다. 샌도가 토요히라가와 강변에서 조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사카이라는 지인의 전화였다. 샌도와는 나름 친분이 있는 지방신문 기자인데 전에는 홋카이도 경찰본부 담당이었다. 나이는 샌도보다 한두 살 위로 알고 있다. 경찰 수사에 소상한 기자라서 샌도가 본부에서 전근한 뒤로도 이따금 만나서 정보 교환을 하는 인물 중에 하나다. 현재 사카이는 삿포로를 떠나 하코다테 지국장으로 근무할 터였다. 그건 격조했습니다. 하고 사카이가 말했다. 샌도 씨 연락처를 알고 싶다는 남자로부터 지국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전화드렸어요. 누가요? 라고 샌도는 물었다. 왜 그쪽에다가 제 연락처를 물었을까요? 삿포로 주호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더니 지금은 재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서는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았답니다. 어떻게든 급히 연락하고 싶은 마음에 제 이름을 떠올렸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타무카이라고 하던데요. 타무카이. 샌도는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 이름과 관련된 살인사건을 떠올린 것이 바로 어제 아닌가. 아니, 심지어 그 사건의 범인마저 언급했었다. 사카이의 말은 이어졌다. 저랑 샌도 씨가 친하다는 걸 아나 봅니다. 전화를 건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타무카이라는 남자는 모릅니다. 하지만 옛날에 그런 성을 가진 여자가 살해된 적이 있지 않았나요? 네, 타무카이 교코. 제가 담당한 사건이었죠. 저도 그 사건에 대해서 기사를 썼었는데, 그래서 제가 샌도 씨랑 친하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 남자는 저 사카이 씨가 지금 하코다테로 옮겼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고 전화를 걸었을까요? 본사에 문의해서 알아낸 모양이더라고요. 사카이 씨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답니까? 그건 아닌가 봅니다. 라고 사카이가 말했다. 오늘 오전에 본사 교환대로 2004-5년 당시에 경찰 담당 기자와 통화를 하고 싶다는 전화가 왔다고 한다. 목소리의 인상으로는 30대 남성이었다. 교환수가 용건을 묻자 그 무렵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담당자에게 제보하고 싶다고 했다. 담당 기자 보고 직접 연락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자 남자는 굉장히 급하다면서 타무카이라는 이름과 함께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고 한다. 본사에서 사카이한테 연락이 갔고 사카이는 바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남자는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정보가 있다고 하면서 샌도 타카시라는 도경 수사원의 연락처를 알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우선 형사에게 말해야 할 정보라고 했다. 사카이가 말했다. 알려주고 싶다는 정보가 그 타무카이 교코 사건과 관련된 비화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흔한 성이 아니라서 피해자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짐작했죠. 그래서 샌도 씨한테 연락하도록 말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괜한 짓을 한 걸까요? 아니요. 저 그 남자 번호를 알려주세요. 샌도가 사카이가 일러주는 번호를 메모하는 사이에 사카이가 물었다. 타무카이 교코 살해 사건에 뭔가 내막이라도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혹시
재미있는 건수가 나오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이번에는 야마기 씨였다. 야마기 씨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오롯이 묻어났다. 주호 경찰서 교환으로 이상한 전화가 온 모양이요. 너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는 남자가 있었디야. 후루카와 유키오로부터의 전화건을 말하는 것이겠지. 하지만 센도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누가요? 그 남자가 자기 이름을 타무카이라고 했다는구만. 평소 같으면 무시했을 전화인디 마침 서무과에 감이 좋은 베테랑 형사가 자리에 있었거든. 통화 내용 기록을 보고 혹시 그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나 싶어서 나한테 연락을 해온 거요. 그 사건 피해자의 친척일까요? 아니, 라고 야마기 씨가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그 남자는 후루카와 유키오요. 후루카와 유키오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후루카와가 본명을 밝힐 리가 없잖아. 하지만 알만한 인물에게 뭔가 힌트를 주고 싶어 하는 거요. 네 연락처를 알아내려는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후루카와라면은 타무카이라는 이름을 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지. 과연 그럴까요? 그런 연결고리 외에는 상상할 수가 없어. 자기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타무카이는 가짜 이름이여. 그런 가짜 이름을 굳이 쓸 놈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니까. 너무 갖다 맞추는 거 아니세요? 하지만 그런 말은 야마기 씨 귀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야마기 씨의 말은 이어졌다. 근데 말이요. 이해가 안 되는 건 왜 하필 널 찾느냐 하는 거요. 그때 진술조서를 받아낼 자신이 없다고 네가 징징거렸잖아. 결국 그래서 내가 받았고 말이요. 근데 왜 너일까? 글쎄요. 근데요. 그 남자가 진짜 후루카와 유키오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교환에 실수를 했어. 네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았디야. 그 녀석이 너한테까지 갈 수 있을까? 만약 접촉만 된다면 기회인데 말이요. 그 남자가 휴대전화로 연락했다고 하던가요? 그런 모양이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는 영장을 받기는 힘들 거요. 어쨌든 그 녀석이 홋카이도에 들어온 건 확실이야. 그런 식으로 단정 지어도 될까요? 된다니까. 어차피 그 녀석이 너랑 통화하고 싶다면 어떤 수를 쓰든지 접촉하려고 하겠지. 그땐 알지. 예? 휴직이 핑계는 될 수 없다. 네, 그러면 알아요. 나랑 너랑 지바 현경을 따돌리고 녀석을 잡으면 진짜 통쾌하겠다. 이거 정말 기대되는걸. 전화를 끊고 나서 센도는 심호흡을 했다. 후루카와 유키오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야마기 씨의 전화를 끊고 5분 뒤 센도는 사카이가 일러준 휴대전화 번호에 전화를 걸었다. 네, 라면서 극히 조심스러운 어조로 상대가 받았다. 수화기로 전해지는 목소리만으로는 상대가 누군지 판단할 수 없었다. 아니, 애당초 후루카와 유키오의 목소리 자체를 기억하지 못했다. 센도가 물었다. 난 도경의 센도다. 사카이라는 신문기자한테서 당신이 나한테 하고픈 말이 있다고 들었다. 당신이 타무카이인가? 전 타무카이 씨 관계자입니다. 13년쯤 전에 삿포로 추워서 형사일과에 계셨던 바로 그 센도 씨가 맞나요? 그래. 실은 저 타무카이 교코 사건의 후루카와 유키오라고 합니다. 예상했던 말이 나왔다. 그럼에도 가슴 깊숙한 곳에 미세한 충격이 전해졌다. 쿵 하고 가슴속에서
뭔가가 불쑥 튀어오른 듯한 충격이었다. 샌도는 신중히 말했다. 후루카와 유키요? 그렇다면 벌써 출소했다는 건가? 지명 수백 건은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다. 아마 후루카와도 지금쯤이면 지바건으로 피의자로 수배됐다고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네, 출소했습니다. 하고 후루카와가 말했다. 그땐 신세 많이 졌습니다. 나한테 무슨 용건이라도 있나?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절 기억하시나 궁금했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취조를 담당했었으니까. 제 고향에 가본 적이 없으면 취조할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제가 그때 신뢰되는 말씀을 했었죠. 그런 일 갖고 신뢰는 무슨. 어쨌든 제 말 때문에 담당이 바뀌었으니까요. 그건 내가 조서를 받아낼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래도 재판을 보러 와주셨더군요. 샌도가 방청하러 간 것은 딱 한 번 구두 변론일이었다. 후루카와는 샌도가 몇 차례나 방청하러 왔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닐까? 신경이 쓰여서 갔었어. 아직도 제가 신경 쓰이시나요? 꽤 오래전 인연입니다만. 물론이지. 그런 사건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 근데 왜? 그 사건과 관련해서 뭐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거야? 형사님 쪽에서 저한테 묻고 싶은 게 있지 않나요? 검사 앞에서 또 재판정에서 할 얘기는 다 했잖아. 그땐 묻는 말에만 대답했었죠. 어쨌든 출소할 때까지 고생이 많았겠네. 그간 못다한 얘기를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지금 어디야? 삿포로에 올 일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해. 난 지금 휴직 중이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 휴직 중이라면 낮에도 괜찮다는 말인가요? 남는 게 시간이야. 샌도는 마침 생각나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네 고향 이제 알아. 가봤거든. 그래요? 후루카와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진 듯이 들렸다. 어떻든가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꽤 쓸쓸한 곳이던데. 솔직히 안쓰럽다는 마음까지 들었어. 제가 살았을 때 이미 종지부를 찍은 동네예요. 어쨌든 삿포로에 오면 전화해. 실은 왜? 저 지금 홋카이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삿포로 말고 다른 데서 뵐 수 있을까요? 멀지만 않다면야. 휴직 중이시면 내일 반나절 시간을 내주실 수 있습니까? 반나절. 뭐 별일 없긴 해. 뵐 수 있다는 말씀이죠? 뭐 네가 그게 편하다면. 내일 아침에 전화 드릴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샌도는 옆에 두었던 수건으로 손바닥에 땀을 훔쳤다. 후루카와는 자신이 지명수배 중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샌도에게 접촉을 해온 것이다. 자신이 경찰관으로서 해야 할 바가 뭔지 명확히 인지한다. 하지만 샌도는 방금 전에 후루카와와 경찰관이라는 입장에서 통화한 것이 아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남자 대 남자로서 대화를 나눈 것이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 이제 와서 후루카와를 허투루 대할 수는 없다. 야마기 씨에게는 연락하지 않겠다. 라고 샌도는 그렇게 마음먹었다. 모든 일은 내일 후루카와와 만난 뒤에 처리하자. 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6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휴대전화가 울렸다. 샌도는 저녁 준비를 하던 참이었다. 샌도는 가스레인지 불을 끄고 휴대전화를 들어 올렸다. 야마기 씨의 전화였다. 야마기 씨는 다짜고짜 물었다.
저기 말이여, 타무카이라는 남자한테서 연락 없었어? 샌도는 대답했다. 네, 없었어요. 그쪽이 전화를 건 것은 아니다. 샌도가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샌도가 전화를 건 인물의 이름은 후루카와 유키오다. 타무카이라는 남자가 아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거기는 야마기시가 말했다. 네 번호를 알아낼 재간이 없었겠지. 샌도는 확인해 보았다. 후나바시 사건과 관련해서 후르카와 유키오의 지명수배는 공개됐나요? 아니, 언론에 보도는 안 됐을걸. 그렇다면 역시 후르카와는 아직도 자신이 지명수배 중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다.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물론 자기 깐에는 꽤 신중히 움직이고 있을 테지만. 그 후로 진전 사항은 좀 있나요? 글쎄, 지바 현경에서는 이치카와에서 지바시에 걸쳐서 샅샅이 수색 중인 모양이요. 그럼 그냥 거기서 게임 오버할 가능성도 없진 않겠네요. 그건 모를 일이요. 최소한 범행 후 행적은 불명이요. 후나바시에 잠복했을 가능성도 크고 말이요. 야마기 씨의 말투가 바뀌었다. 근데 내일 시간 어디야? 내일 약속이 언제 끝날지 가늠하기 힘들었다. 후루카와와 어디서 만나냐에 달렸다. 그러니 내일 하루는 완전히 비워두는 것이 나을 것이다. 아, 내일은 좀... 그려? 그럼 다음 주 초에 볼까? 네, 그래야 되겠네요. 전화를 끊고 샌도는 내일은 만날 상황이 안 된다고 한 자신의 대답이 다소 어색하게 들리지는 않았나 걱정되었다. 후루카와의 전화는 그 다음날 오전 10시에 걸려왔다. 샌도는 언제든 나갈 채비를 하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후루카와가 물었다. 지금 차로 오실 수 있나요? 응, 문제 없어. 도 자동차 도로를 타세요. 아사히카와 방향으로요. 30분 후에 다시 전화 드리겠습니다. 약속 장소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 응? 아직 못 정했어요. 후르카와는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전화를 끊었다. 샌도는 다시 걸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는 후루카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샌도는 주차장으로 가서 자기 사륜 구동차에 올라타고는 연료계를 확인했다. 아직 반 이상 남았다. 200km 정도는 논스톱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전화로 들은 대로 도 자동차 도로를 타고 가는 도중에 후루카와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와미자와 인터체인지에 아직 도착 안 했죠? 아직. 조금 남았어. 한 5분쯤이면 될 것 같은데. 이와미자와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후루카와가 자기 고향 마을 이름을 꺼냈다. 그쪽으로 오실 수 있나요? 이미 길은 파악한 상태다. 샌도는 알겠다고 말했다. 다음 전화는 마을 시가지에 들어서기 직전에 걸려왔다. 홋카이도 전력 화력발전소 구관이 있어요. 그쪽으로 오시죠. 알았어. 후루카와는 발전소 구관이 아직도 남아있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미 그곳에 가 있다는 말이다. 시가지에서 역 뒤로 펼쳐지는 공영 주택단지와 구 탄광지구를 빠져나왔다. 다리를 건너서 발전소 구간으로 향했다. 정문 앞에 도착하자 주차된 경차 한 대가 보였다. 나라시노, 즉 지바현 북서부에 있는 도시의 번호판이다. 후루카와는 지바에서부터 운전하고 온 것일까? 물론 도난차일 가능성도 있다. 샌도는 경차 옆에 나란히 사륜 구동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들어오시죠. 전
안에 있습니다. 정문에 살짝 틈이 나 있었다. 샌도는 그 틈에 억지로 몸을 밀어넣고는 발전소 부지 안에 들어갔다. 건물의 측면문이 열려 있다. 통용구인 모양이다. 샌도는 그 문을 향해서 걸어갔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학교 체육관만한 공간이 나왔다. 중앙에는 보일러로 보이는 거대한 철제 설비가 자리 잡고 있다. 수많은 파이프가 그 설비와 연결되어 있다. 석탄을 이용한 발전기일까? 깨진 유리와 벗겨진 벽재들이 발끝에 치였고 공기는 먼지로 매캐했다. 녹내도 미세하게 난다. 천장 근처 채광창으로 들이비치는 가느다란 빗줄기로 인해 붉게 퇴색한 보일러가 희뿌연 빛깔로 반사한다. 조명은 없었지만 곧 눈이 적응했다. 후루카와 어딨어? 라고 샌도는 큰 소리로 불렀다. 여기입니다. 하고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서자 벽 쪽으로 난 철제 계단 난간에 후루카와가 앉아 있었다. 천장 쪽에서 들이비치는 빛만으로도 후루카와의 얼굴과 옷차림이 명료히 눈에 들어왔다. 짧게 친 머리에 검정 재킷 차림, 바지는 올리브색 워크 팬츠를 입었다. 취조 당시의 외모가 얼굴에 조금 남아있다. 속내를 읽기 힘든 졸려 보이는 눈과 이죽거리는 듯한 인매. 전체적으로 주름이 깊은 얼굴이다. 몸에 살이 좀 붙었는지도 모르겠다. 샌도는 후르카와 쪽으로 조금 다가서며 말했다. 왜 이런 데까지 나를 부른 거야? 후루카와가 샌도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저 또 저지르고 말았어요. 본인 입으로 그렇게 고백한 이상 샌도도 더는 시치미를 뗄 수 없었다. 후나바시에서 그랬다며? 알고 계셨나요? 아니었음 했지. 그럼 전 지명수배 중이겠네요. 뭔가 확신에 찬 말투 같은데? 뭐 사실 증거를 인멸할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자수를 안 하고 홋카이도까지 도망쳤다는 거야? 여기에 와보고 싶었거든요. 이 마을에. 왜? 후루카와가 샌도를 내려다보았다.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요. 끝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저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오더군요. 내 인생은 한참 전에 종지부를 찍었어야 했다고요. 13년 전에도 늦었어요. 17도 너무 많아요. 전 훨씬 빨리 사라졌어야 할 존재였다고요. 변호사가 고생해서 상해치사로 처리해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자 후루카와가 콧방귀를 뀌었다. 그건 제가 바란 결과가 아니었어요. 재판에서 제 부끄러운 성장 환경까지 공개돼 버렸죠. 네, 그래서 죽을 수 있었다면 괜찮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다시 살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때 전 죽고 싶었어요. 사형을 각오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형사님도 제가 사형에 처해질 줄 아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바라지 않았습니까? 재판을 보러 온 이유는 그런 결과를 기대해서가 아니었나요? 그때 건물 밖에서 느닷없이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후루카와 유키오, 경찰이다. 밖으로 나와. 전기로 증폭된 소리. 확성기를 통해 걸러진 목소리다. 야마기 씨의 목소리 같았다. 후루카와는 전기 충격이라도 가해진 듯이 벌떡 일어났다. 샌도도 깜짝 놀랐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후루카와가 눈을 크게 치켜뜨며 샌도를 노려보았다. 혼자 오라고 했잖아요. 에? 샌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난 모르는 일이야.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거짓말 아니라고. 역시 믿을 놈 하나 없네. 거짓말 아니라니까. 하고 샌도가 필사적으로 항변했다. 혼자 만나러 온 거야. 이건 오해라고. 그때 밖에서 다시 확성기를 통한 목소리가 들렸다. 후루카와 유키오, 후나바시 러브호텔의 살인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나왔어. 넌 보유됐다. 얼른 밖으로 나와. 얌전히 나와서 조용히 끝내자. 후루카와가 증오로 가득 찬 눈길로 샌도를 째려보고는 퇴하고 침을 뱉었다. 순간 샌도는 고개를 피했다. 이어 후루카와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샌도는 후루카와가 뭘 하려는지 머릿속에 그려졌다. 샌도는 계단을 향해 뛰었다. 기다려! 후루카와! 기다려! 후루카와가 발전소 내벽을 타고 난 작업 통로로 다른 박질을 쳤다. 격자무늬 철망재질의 보행 통로다. 샌도는 그 통로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폐허가 된 지 수십 년, 그 철망도 지지하는 철골도 상당히 손상된 상태일 터였다. 후루카와는 순식간에 통로를 빠져나가서 안쪽 작은 문 너머로 사라졌다. 샌도도 뒤따라서 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곳은 계단실이었다. 아래로 멀어지는 후루카와의 발소리가 들렸다. 샌도도 다급히 뛰어내려갔다. 후루카와는 발전소에서 뛰쳐나가서 댐 쪽으로 향했다. 샌도는 후루카와의 뒤를 쫓으면서 실컷 뒤를 살폈다. 건물 옆에 주차된 세단 몇 대가 보인다. 야마기 씨는 어떻게 후루카와의 거처를 찾아낸 것일까? 그게 아니면 자신과의 접촉을 예상하고 미행을 한 것일까? 다른 사람도 아닌 야마기 씨다. 어젯밤에 내일은 좀이라고 대답했을 때 이런 사태를 예측했을지도 모른다. GPS 발신기 같은 걸 차에 장착한 걸까? 어쩌면 후루카와가 몰고 온 경찰을 쫓아왔을 수도 있다. 후루카와가 발전소 부지를 둘러싼 철책을 잽싸게 다 넘고는 밖으로 뛰어내렸다. 그 앞으로 댐과 연결되는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가면 급경사가 나오면서 댐 상부와 연결된다. 뒤에서 몇 사람이 만들어내는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온다. 사실 포위까지는 하지 못한 것이다. 샌도도 간신히 철책을 다 넘어 발전소 부지 바깥으로 나왔다. 후루카와는 이미 댐 상부로 연결되는 오르막길로 뛰어가고 있다. 기다려! 라고 샌도가 외쳤다. 조급하게 굴지 마. 후루카와, 참으라고. 참아. 댐 최상부에 다다랐을 때 샌도의 심장은 터지기 직전이었다. 일단 발을 멈춰 양무릎에 손을 짚고 호흡을 골라야만 했다. 후루카와는 통로 중앙 부근에 서서 샌도 쪽을 바라보고 있다. 도망칠 의사는 더 이상 없어 보였다. 거친 숨을 토하며 샌도는 통로로 걸음을 내디뎠다. 후루카와는 움직이지 않는다. 순간 후루카와 손에 든 로프가 샌도 시야에 들어왔다. 샌도는 후루카와에게서 10걸음 정도 떨어진 위치까지 다가섰다. 후루카와가 샌도를 응시했다. 샌도를 바라보는 후루카와의 눈에는 이곳으로 달려오며 샌도가 머릿속에 그린 상상을 뒷받침하는 표정이 내비치고 있다.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까 야마기시 일행이 오르막길을 다 올라서 댐 상층부 통로에 막 도착한 참이었다. 샌도는 야마기시에게 말했다. 다가오지 마세요. 제가 설득할게요. 야마기시가 발걸음을 멈추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야마기시 뒤를 따르는 3명의 수사원들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샌도는 다시 후루카와를 바라보았다. 후루카와의 얼굴에서는 감정이 지워져 있다. 증오도 분노도 그곳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시몬한 체념과 같은 감정만이 어슴풀의 빛일 따름이었다. 후루카와, 조급하게 굴지 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서 모두 털어놓으면 되잖아. 자, 거기 그대로 있어. 응? 그러자 후루카와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샌도 형사님,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엄마가 동생을 떨어뜨렸을 때 말이에요.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땐 전혀 생각이 안 났었어요. 전 그날 일어난 일을 그날 공파 때까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지. 그래, 중요한 일이 일어났을 거야. 모두 다 얘기해. 저 재판정에서 모두 다 얘기하면 된다고. 제가 엄마 몸을 붙든 건 엄마가 동생을 밀어 떨어뜨린 다음이었어요. 말리지 못했던 거죠. 그 대신에 저는 엄마를 댐에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전 그때 엄마를 죽이고 저도 따라 죽으려고 했다고요. 진짜 그러고 싶었거든요. 재판을 보러 와준 형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 다 들을게. 그러니까 거기 가만히 있어. 알았지? 12살이었던 그때 딱 한 사람만 죽이고 나도 죽었어야 했어요. 형사님도 그랬어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샌도가 도리질 쳤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 거기 가만히 있어, 후루카와. 후루카와가 로프를 쥔 손을 들어 올렸다. 로프 끝은 매듭을 지어 고리 상태다. 후루카와는 고리를 자기 목에 걸었다. 샌도는 로프 반대쪽 끝을 확인했다. 보니까 로프 끝을 콘크리트 벽에 박힌 쇠고리에 묶어 놓았다. 샌도는 후루카와를 향해서 3걸음 더 다가갔다. 기다려. 움직이지 말라고. 후루카와가 오른쪽 댐 하류 쪽에 몸을 기대나 싶었다. 그 순간 휙 하고 몸을 날렸다. 샌도는 다급히 몸을 날려 손을 뻗었다. 다리에 손이 닿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붙들지 못했다. 후루카와의 몸이 사라졌다. 로프가 팽팽히 당겨지더니 이내 퉁 하는 둔탁한 소리가 댐 밑에서 들려왔다. 샌도는 벽으로 몸을 내밀어서 밑을 바라보았다. 댐 급경사면에 사람이 흔들리고 있다. 벽면에 반동하기라도 하듯이. 그때 샌도의 몸을 지그시 누르는 손길이 느껴졌다. 샌도는 저도 모르게 흠칫하며 상체를 일으켰다. 야마기시였다. 양손으로 샌도의 어깨를 붙잡고 있다. 진정해야, 응? 진정해야 돼야. 알았지? 그렇게 말하는 야마기시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사복 수사원들도 동요의 빛을 감추지 못한 채 제각기 무전기로 보고하고 있는 중이다. 지명수배 중, 댐, 투신 이런 단어들이 간헐적으로 날아들었다. 샌도는 눈을 끔뻑거리며 충격의 여진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이걸로 내 직장 복귀는 다시 멀어지는 게 아닐까? 샌도는 이렇게 생각했다.